예, 안녕하세요. 북방민족 천년 전성기, 그 가운데 이제 거란사가 이제 9차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이제 9차 10차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지금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거란에 관련된 이런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관심을 끌기 위한 몇 개의 특별한 주제로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명 단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거란사를 공부하려면 역시 이제 북방민족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고, 또 농경과 유목, 물론 이제 거란이 다 유목사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농경도 있을 수 있고 수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크게 이제 유목세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만리장성 남쪽을 이제 농경세계. 그럼 뭐 중국인들이 뭐 농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큰 범주 안에 농경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둔 거고, 또 북쪽도 수렵도 있고 채집도 있고 해양도 있고 어루도 있지만 그냥 유목세계라는 이름. 그러니까 유목을 하기 때문에 유목세계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방세계와 북방세계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러한 이제 남방 농경세계와 북방 유목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10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앞 시간에 5개, 뒷 시간에 5개 해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농경세계와 유목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세계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북이 35도에서 41도 이 위에는 이제 유목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북이 41도가 지도상의 기준점인데, 바로 고구려의 국내성이 북이 41도입니다. 그리고 경주가 35도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쪽은 이제 농경이 무지 강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특히 이제 만주 한반도 할 때 한반도는 농경으로 본다면 무지 척박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채집이라든지 수렵이라든지 유목이라는 관점을 본다면 만주 지역은 상당히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북방의 유목세계는 척박하고 남쪽의 농경세계는 풍요롭다, 이런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유목세계는 유목세계의 생산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되는데, AD 이제 700년에서 800년경 사이로 세계사의 중요한 생산력은 농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500년 동까지 이제 농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500년 이후에 세계 유럽 생산력의 5배를 가진 중국은 왜 유럽한테 졌느냐? 이미 1500년을 거쳐서 이제 세계는 해양 세력,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혁명, 이것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현재 세계사를 움직이는 경제 대국의 수도는 다 북이 41도 위에 있어요. 농경하기가 참 안 좋은 땅이죠. 그렇지만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금융, 통신,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 세계만이 뭐 유일하고 뭐 발전된다? 지금 농경 세계는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들, 다양한 관점들을 가질 때 저는 거란사도 다르게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목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그게 농경적 세계와 유목적 세계라는 것.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왜 우리가 유목이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유목이라는 하나의 범주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경, 유목세계의 문화적 특징으로 이렇게 10개, 그래서 서로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농경세계의 문화적 특징에 가부장제부터 시작해서 중매혼까지, 그리고 유목세계의 수평적 협의제부터 시작해서 연애혼까지. 그러면 유목세계는 연애만 하느냐? 아니, 당연히 중매혼도 있겠죠. 그러나 이 농경세계에서 볼 때는 저 북방세계는 이런 중매보다는 서로 눈이 맞아서 혼인을 하는 되게 자유로운,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고구려의 풍속을 얘기하면서 고구려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술을 마시고 둥글게 춤을 추면서 노는데 그 풍속이 음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자유롭다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왜? 이걸 농경적 사고에서는 남녀가 손잡고 춤추고 하니까 얼마나 음란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나 북방적 세계 속에서는 무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첫 시간은 1번부터 5번, 그리고 뒷시간에는 6번부터 10번을 주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농경사회의 가장 특징적이 가부장제입니다. 한 집안에 나이가 가장 많은 할아버지가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600년을 거치면서 가부장제적 성격이 무지 강하죠. 다른 말로는 종법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드라마들이 70년대, 80년대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딸 이름들이 뭐 종남이, 종말이,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딸을 낳으면 안 되니까 제발 딸이 끝. 그래서 종순이, 종말이 이러거든요. 그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내들이 되게 많습니다. 막내들이 아들이 많은 이유가 그냥 계속 낳다 보면 언젠가는 아들을 낳죠. 그래서 막내가 아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드라마가 바로 아들과 딸. 그때 최수종이 이렇게 나왔던 참 풋풋합니다. 고려 거란전쟁에서는 이미 70이 넘은 강감찬을 연기하는데 이때는 20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뭐길래 무지 유명하죠. 대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드라마들이 가부장제적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드라마는 2000년대 이후의 드라마는 이제 여성의 자기 권리가 많이 이제 등장하는 드라마가 나오죠. 그건 이제 사회적 변화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가부장제 사회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 조부손 이어주는 장남이 보통 세습적으로 가족 성원에 대한 지배권, 문중에 대한 지배권을 계승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가부장제 또는 종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생살권. 이거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 내 목숨도 아버님이 거두가 주십시오. 사극에 가끔 나오거든요. 상살권. 그 다음에 자녀들을 팔아버려. 도박으로 팔고 이걸 매각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왜 당신이 상관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가부장제 속에 살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아동학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죠. 징계권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혼수에 대한 강제권. 나는 옆집 산돌이가 마음에 들어서 걔와 결혼하고 싶은데 저 동네 칠뜨기한테 시집 보내버리죠. 이런 것들은 혼사에 대한 강제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 단위로는 군주제를 정점으로 해서 문벌, 가문, 향촌. 그래서 어느 사회보다도 아마 우리나라는 재향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호남 향유회, 무슨 향유회 이렇게 그것도 전부 다 이런 가부장제 사회, 농경사회 가부장제에서 나온 유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민사적으로 호주제, 장자 상속권, 장자 세습권, 남자 중심의 지배권 이런 것들이 전부 농경사회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조선 임진왜란 후기에 강화가 되죠. 그러면 임진왜란 이전부터는 어떠냐? 가부장제 사회가 아니죠. 그냥 고려 사회만 봐도 북방적 세계의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사회 관계가 형성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유목사회에서는 수평적 협의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종법제에 의한 상하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 질서를 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가 주로 이제 조선 후기에 창조가 됐다면 그 이전에는 고구려는 의사결정을 여러 부족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뭐 제가회의 또는 신라의 화백회의 뭐 이것을 어떤 분들은 만장일치제라고 하는데 만장일치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이제 회의를 해서 성립이 안 되면 다음날 또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을 목축하는 집단과 소를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이제 목초지를 서로 바꾸고 때 우리는 못 바꾸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를 뭐 100마리 줄 테니까 이쪽을 우리한테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집단이 합의가 안 되면 개나 돼지를 토템을 하는 집단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돼지 30마리씩 드리겠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지리적인 것을 합의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합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거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숙하면 만장일치라고 하는데 아니 회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옵니까? 끊임없는 설득과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수평적 협의체라고 하고요. 뭐 백제 남당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몽골의 쿠릴타이 같은 것들이 다 수평적 협의제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수직적 가부장제 사회와 유목, 수렵, 북방계들의 수평적 협의제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이나 사회 조건,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사회적 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농경과 유목을 비교하는 하나의 이제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는 친형내와 처가혼입니다. 혼례인데요. 혼례라는 게 이제 가족 단위를 만드는 거니까 뭐 어떻게 이런 혼례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농경 사회는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혼인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때 이 우리 전통적인 처가혼 형태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 유습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한 3일 있다가 거기서 여자를 데려오죠. 그럼 그 여자는 이제 자기와 같은 성씨는 유일하게 자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남편 성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자기와 같이 또 한 분의 다른 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바로 시어머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시집살이의 고통을 며느리한테 전가를 안 시키면 되는데 당연히 시키죠. 내가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시집살이의 고통이 계속 계승되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자기 편을 들을 줄 아는데 안 들어주죠. 그 다음에 시누이들, 자기들도 시집 가면 그 고통을 당하는데 새언니한테 시집살이 톡톡히 시키죠. 이것이 친형내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는 시집살이에 관한 속담.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있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출처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친형내는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뭐 최진사댁이나 맹진댁에 가서 3일간 머무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처가혼에서 친형내로 바꾸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여준 겁니다.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유목사회나 북방사회는 처가혼이죠.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대릴사회제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 가서 기록에 보면 마음에 들면 그 딸을 나한테 주시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많이 주는 것은 여자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대릴사회가 되면 뒤에 풀로 지은 조그만 집에서 살죠. 그래서 그걸 서옥이라고 했고 이 서옥이 조선시대 때 서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글도령이라고 전혀 아니고요. 고구려의 대릴사회적 유습이 일부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처후모제도 아버지의 부인들 가운데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후모가 있으면 그 후모들을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남방 농경사회는 혼인관계를 본 겁니다. 뭐 형사 취수도 뭐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이 부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에서 여성이 수렵 유목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와 그 가족들을 그 다음 동생이나 그 다음 동생이 집으로 데려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처가혼입니다. 우리 고구려가 그런 대표적인 처가혼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그 처가혼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모는 멀고 이모는 가깝다. 아이들이 이제 고모한테 크기보다는 엄마의 친인척이라든지 엄마의 학교 동창이나 엄마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면 고모 밥 주세요 하는 거 못 봤잖아요. 이모 밥 주세요.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서서히 이제 전통적 방식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다. 뭐 자본주의적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어머니와 연계돼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 DNA와 맞물리면서 이제 이모 중심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혼은 철저하게 이모 중심 사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농경 사회는 토지를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토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아이가 이제 농경을 하죠. 노동을. 그러면 당연히 큰아들이 제일 먼저 노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다음에 토지에 대한 경영권은 아들이 갖게 됩니다. 이걸 장자 상속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놀부와 흥부가 있는데 흥부는 예전에 그런 거 했거든요. 놀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놀부는 부지런해서. 이건 다 그 시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놀부의 마누라가 고약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흥부한테 떼주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장자상속죄니까. 그래서 흥부는 할 일이 없어서 아이를 18명인가 막 낳았어요. 더 가난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놀부 부대찌개도 놀부를 되게 부지런한 관점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놀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흥부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상속죄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장자 상속죄를 깨기 위한 반체제 소설로서 흥부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부전은 그 장자 상속죄를 깨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4대 소설인 홍길동전, 흥부전, 심청전, 그 다음에 춘향전 전부 반체제 소설입니다. 당대의 그 유교적 성리학, 그 질서를 깨기 위한 소설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한글 소설이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흥부전은 이렇게 철저하게 장자 상속죄를 깨는 거고요. 얼마 전에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저기 동일이, 동삼이 그런데 그 둘째 형들이 아버지 그가 물려준 토지가 보상으로 그 개발돼서 보상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큰 아들이 많이 갖고 작은 아들이 많이 가져서 동동삼이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동동삼이가 20%를 받았는데 세금으로 그 20%보다 더 많은 걸 내게 되죠. 상속세를. 그래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그걸 해결하죠. 그때 이제 그 드라마 속에 나오죠. 지금은 이제 상속세가 바뀌어서 지금은 아들, 딸 관계없이 모두 균등 분배합니다. 장자 상속세가 깨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도 이제 웬만한 집은 다 큰아들한테 줘야 된다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큰아들이 주로 이제 공부를 하죠. 집에서 뭐 밀어주니까. 그래서 여시 같은 부인을 만나서 이제 엄마,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니까 항상 시골에서 늦게 이제 큰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요 사회가 장자 상속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목사회는 뭐냐? 말자 상속죄라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중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1000마리의 양을 키워요. 그러면 큰아들이 성장하면 200마리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다른 데 가서 이제 유목을 하겠죠. 자, 그런데 둘째가 또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또 2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이제 초목지를 찾아서 목초지를 타서 넷째까지 다 분갈하면 마지막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과 그것은 막내가 받게 돼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말자 상속죄인데 모든 아들이 균등 분배한다 그래요. 이것을 중자 상속이라 해요. 여러 아들들이 공통으로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공동하게 나눠 가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초기까지는 모든 재산도 다 아들, 딸 관계없이 다 분배를 했어요. 이제 조선 후기가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서 장자가 받는 것, 이것이 옳다고 보고 이것을 어떤 사회적 제도로 만든 게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은 뭐냐면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이 돌아가면서 지낸다. 이걸 윤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장자 상속자가 되면 장자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도 장자가 제사를 지내죠. 이게 이제 장자 제사권인데 이것이 장자가 갖고 있는 힘이었죠. 부모님 재산을 내가 지낸다고. 근데 실제로는 조선 전기 전까지는 윤사입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 왜? 재산을 공동으로 분배했고 부모에 대한 권리도 자녀들이 똑같이 갖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물론 가난한 부모의 재산을 받으면 내가 왜 받냐고 하겠지만 실제 이런 재산은 다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목사회는 큰아들이 무조건 당연히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뭐 넷째, 여덟째가 받습니다. 청태종도 여덟째 아들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다 장자상속으로 중심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것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당연히 혼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농경사회는 그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가를 금지시켜버리죠. 근데 유목사회는, 북방사회는 개가가 자유롭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개가를 금지시키는, 왜냐하면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은 부용된 겁니다. 딸려 있는 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쌈이라는, 여성들이 시집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야반 도주하거나 보쌈 당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미망인입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다. 또는 과부는 뭐냐면요, 내가 덕이 없다는 뜻입니다. 덕. 과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덕이 없어서 남편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죽은 게
저기 길 가다 죽을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 있는데 왜 여자가 덕이 없어서 남편이 죽어요? 그렇지만 과부라 그래요. 그리고 청상은 뭐냐?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따뜻한 데 있느냐? 그래서 청상이라는 게 서리빨이 있는 옷에 덜덜 떨면서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농경사회의 여성에 대한 철저한 상대적 대우를 보여주는 용어고요. 또 하나는 동학의 사발통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부의 개가를 허하라.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 원한이었으면 토지를 그리고 계급철폐 그 중에 하나가 과부의 개가를 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경사회의 종법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유목사회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뭐 혼례 대첩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홀로 된 저 여성과 공주가 죽어서 홀로 된 부마는 장가를 못 가거든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이룰지는 그건 작가의 몫이지만 저는 두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도 맘대로 결혼하고 맘대로 막 바람 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자기가 낳은 김치향과 이렇게 낳은 애를 왕으로 앉히려고 그랬어요. 근데 왕으로 앉힐 때 뭐라 그래요? 태조 왕건의 피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김치향의 아들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은 천추태후의 아들이고 그 아들은 왕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유목 북방서에는 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자유로운 결혼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했다. 이것이 사회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걸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9강의 마지막에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의 복장입니다.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상의 하상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치마를 입습니다. 치마. 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을 타지 않고 수레를 타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공자에서도 공자님 전부 다 치마를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북방민족들은 바지를 입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치마를 입기 시작한다는 것은 활동의 영역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활동하는 것 이것을 상의 하고문화입니다. 북방민족들은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거란족 얘기하면서 거란족들이 장포에 가죽신을 신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죽신은 말을 타고 오르고 내릴 때 그런 행엽이나 이런 데 걸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댄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지를 입는 문화가 북방민족 유목 수렵사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북방세계와 남방세계 물론 이것이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다. 김치만 다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를 특징 지을 때 뭐 김치도 좋아하고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이러한 어떤 범주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란사 제9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10강 농경 유목사회의 비교 후반부를 진행하겠습니다.